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탁월한 사위의 시선, 저자는 최진석,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관찰과 몰입을 부른다. 독립적인 인간은 대답에 빠지지 않고 질문한다.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각자의 내면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그런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이 세계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고 자신에게만 있는 매우 사적이고 비밀스럽고 고유한 것이다. 이것이 내면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독립적인 인간은 자신을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는 힘 위에 세운다. 정해진 어떤 이론이나 가치관, 어떤 질서에도 양보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자기에게만 하는 것 위에 서 있을 때 이 사람을 비로소 독립적 주체라고 한다. 이때 발휘되는 그 사람만의 힘이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그런데 대개는 궁금증과 호기심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을 근거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여기 물컵이 있다고 하자. 내가 이 물컵을 보세요 라고 말하면 다들 바라보는 동작을 취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 물컵 자체를 보는 사람은 적다. 아니,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물컵을 보려면 판단하지 않고 보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시선을 물컵에 직접 가져다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 물컵을 보지 않고 그냥 저것이 물컵이지라고 판단한다. 시선을 물컵까지 가져다 붙이지 못하고 중간에 물컵이지 하고 판단해 버리고는 시선을 이내 거두어 들인다. 이렇게 시선을 중간에서 거두어 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다 혹은 봤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극소수의 어떤 사람은 시선을 물컵까지 갖다 접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컵에 접촉한 시선을 바로 거두어 들이지 않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게까지 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우리는 관찰이라 한다. 모든 학문 활동이나 삶 속에서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려면 반드시 해야만 일이다. 관찰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큰 사람은 관찰을 하고 호기심이 작은 사람은 하지 못한다. 관찰을 유지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집요함이고 몰입이다. 인생의 승패는 자신을 이 몰입 단계까지 집요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하여 진실하게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집요한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몰입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높은 단계다. 익숙함이 생소해지는 순간의 번뜩임, 대상에 대한 관찰이 집요해지면 그 대상도 무너지고 관찰하는 자신도 무너지는 단계까지 내몰린다. 익숙했던 대상에서 갑자기 생소한 점이 보이고 그것을 보던 나 자신도 스스로에게 낯설어진다. 생소함과 낯섦 앞에서 순간 당황하고 깜짝 놀란다. 이 깜짝 놀람의 순간에 비로소 철학적 시선이 작동한다. 시적 상상력과 철학적 깜짝 놀람이 교차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를 절제된 언어로 정연하면서 한 편의 시가 태어난다. 섬이라는 시를 보자.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섬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분명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무엇인가 있다.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흙덩어리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섬과는 전혀 다른 섬을 턱하니 가져다 준다. 섬이라고 하는 거대한 흙덩어리를 지탱하는 물이 시인의 눈에는 울타리로 보인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다. 물이 우리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인 셈이다. 그런데 울타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 세워서 통행을 막으려는 것인데 이 시인이 말하는 물 울타리는 가장 낮게 자리하고 있다. 가장 낮게 자리한 그 울타리는 또 막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길이 되어준다. 한민복 시인은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섬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섬을 제대로 본 것이다. 게다가 섬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동시켜 자신의 시선을 그곳에 갖다 붙인다. 시선을 갖다 붙인 다음에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했다. 관찰을 한 것이다. 또 집요하게 관찰력을 유지했다. 관찰력이 집요하게 발휘되면서 시인도 섬도 달라졌다. 원래의 시인도 무너지고 원래의 섬도 무너졌다. 시인과 섬은 서로에 대하여 익숙함을 벗고 생소한 느낌을 매개로 마주섰다. 마침내 시인은 전혀 새로운 섬을 생산했다. 물 울타리를 두르고 울타리가 가장 낮고 울타리가 모두 길이 되는 섬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최초의 섬이자 유일하고도 고유한 섬이 탄생했다. 철학은 경이로부터 시작된다. 창조란 바로 이런 것이다. 창조적 차원의 사유가 발동될 때 가장 근저에서 먼저 꿈틀대는 것이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인간을 가장 독립적으로 만들고
고독을 자초하게 한다. 고독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 하는 님, 그것이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이것이야말로 탁월함으로 인도하는 원초적인 힘이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지닌 채 진실하게 보고 집요하게 관찰하면 대상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전혀 다르게 보이며 흔들린다. 이때 이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던 생소함이 등장하고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된다. 그것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라고 했다. 고독을 자초하는 독립적 주체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집요하게 관찰하면 그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관찰자는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이이다. 경이는 익숙함과 결별하는 확실한 신호다. 독립과 고독은 이때 완성된다. 모든 철학서에 철학이 경이로부터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 이유다. 경이로움 속에서는 가장 익숙했던 것이 가장 생소해진다. 신의 음성이 가장 익숙한 시대였지만 탈레스에게는 신의 음성이 갑자기 어색하고 생소해졌다. 이 생소함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혁명적 관점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인간의 능력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이 가장 익숙한 세계가던 시대에 베이컨에게는 갑자기 그 세계관이 어색해졌다. 이 어색함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낳게 되었다.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가 결정한다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독립적 주체로 선다고 했을 때 그 독립은 강제적으로나 수동적으로 맞이할 수 없다. 스스로 해야만 한다. 고독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즉, 기존의 지식과 이론에 근거해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낯설어지는 실험을 감행한다. 철학은 여기서 출발한다. 홀로 밝은 빛을 보는 즐거움. 고독을 자초한 인물의 모범으로 장자를 들 수 있다. 사마천의 노자 한비열전에는 한 일화가 나온다. 장자가 훌륭한 인물로 소문나자 조나라 왕이 장자를 반드시 제상으로 모셔오라는 당부와 함께 천금을 들려 사신을 보낸다. 이때 장자가 말한다. 천금도 큰 돈도 제상 자리도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사용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제사용으로 쓰려는 소는 몇 년을 잘 먹여 키우죠. 그러니까 그 소는 자신을 대단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삿날 당일에는 깨끗이 씻기고 비단 옷을 입혀 끌고 가죠. 이때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던 소는 제사장이 가까워지자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속으로 흐느낍니다. 내가 소로 태어나지 말 것을 차라리 보잘것없는 돼지가 될 걸.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그러니 내게 그런 제안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러고 나서 장자는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택할지언정 통치자에게 얽매이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고 일갈한다. 여기서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작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작회는 독립적인 삶을 말한다. 의존적인 쾌락이 아닌 내 안에서 내가 생산해낸 나만의 고유한 쾌락, 이것이 작회다. 이것이 자유고 독립이다. 이 자유와 독립을 갖춘 주체가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과정을 철학한다라고 한다. 이런 철학적 활동을 통해서만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다. 장자 천지편에 나오는 말이다. 오묘한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고 소리 없는 고요 속에서 소리를 듣는다. 오묘한 어둠 속에서 홀로 밝은 빛을 보고 아무 소리 없는 곳에서 홀로 조화로운 소리를 듣는다. 변화는 이 틀에서 저 틀로 넘어가는 일이다. 현재의 틀은 나에게 익숙한 개념과 문법으로 모두 번역되기 때문에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다. 아직 오지 않은 세계 혹은 아직 열리지 않은 세계는 익숙한 개념과 문법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틀은 아직 암흑이거나 오리무중이다. 모든 창조적 행위자는 익숙한 문법 속에 있으면서 오리무중에 열리지 않은 세계를 바라보다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문법을 먼저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한다. 오묘한 어둠으로 있는 열리지 않은 세계 속에서 고요히 홀로 빛을 본다.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지금의 문법으로 정의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틀에 갇힌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참 인간은 오리무중 속에서 홀로 조화로운 소리를 듣는다. 장자는 계속 홀로라는 부사를 사용한다. 대다수가 공유하는 이미 있는 문법에 갇히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벗어난 나일 수밖에 없다. 광활한 우주에 홀로 우뚝 떤 사람이다. 모든 창조자들이 유일한 사람이자 고독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이유다. 홀로 남겨진 고독한 사람이 본 밝은 빛과 조화로운 소리는 이전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창조가 일어난 것이다. 이는 작회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독립적 주체만이 할 수 있다. 세상과의 불화를 자초하는 것, 그것이 용기. 철학자들은
오묘한 어둠 속에서 홀로 밝은 빛을 본 사람들이고 홀로 조화로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다. 홀로 조화로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독립적 주체다. 그리고 그 독립적 주체들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 지금은 왜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형성된 예민함이 상실되어 가는가? 이미 있는 것을 습득하여 확대 심화시키는 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것을 믿고 수용하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기보다는 주로 생각의 결과들을 숙지시킨다. 버틀런드 러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적 호기심은 어른보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훨씬 흔하게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상놀이와 공상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희귀해지는 까닭은 모든 교육 과정이 그것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고는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것, 파괴적이고 가공할 만한 것이다. 사고는 특권과 기성제도와 편안한 습관을 무자비하게 다룬다. 사고는 무정부적이고 법률로 제어할 수 없으며 권위를 중시하지 않고 여러 세계를 거치면서 정교화된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고는 지옥을 들여다보고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고는 인간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에 둘러싸여 있는 희미한 알갱이로 본다. 그러나 사고는 마치 자신이 만물의 영장인 듯이 확고하고 당당하게 처신한다. 사고는 거대하고 재빠르고 자유로우며 세계를 비치는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철학적 사고는 분명히 전복적이다.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얌전하지 않다. 사고의 야성을 놓치지 않는다. 이미 있는 모든 것들에 답답해하고 스스로 그것들과 불화를 빚는다.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좋아서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탁월한 단계에 이를 수 없다. 창조적 탁월함은 기존의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철학적 사고의 높이를 말했다. 철학적 수준의 사고를 하려면 독립적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 그런데 독립적 주체로 우뚝 서면 기존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게 보이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마주친다. 불안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해소하여 편안함으로 바꾸려 한다. 독립적 주체는 불안을 편안함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불안 그대로를 감당한다. 그대로 붕어버린다. 우리가 쉽게 믿음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편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믿고
모든 문제를 그 믿음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항상 명료하다. 믿음을 가지면 편안하다. 하지만 믿고 편안하면 인간은 딱 거기까지다. 믿음의 내용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 탁월한 인간은 항상 다음이나 너머를 꿈꾼다. 우리가 독립을 강조하는 이유도 독립으로만 다음이나 너머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이나 너머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 불안이 힘들어서 편안함을 선택하면 절대로 다음이나 너머를 경험할 수 없다. 이때 불안을 감당하면서 무엇인가를 감행하는 것이 용기다. 탁월한 높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불안을 자초하거나 감당한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여 쉽게 믿음에 빠지지 않는다. 진정한 용기는 삶의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것. 독립된 삶을 강조하고 독립할 수 있는 용기를 내라고 하면 그것이 혹여 객기는 않은지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 대개의 모범생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다. 우리는 왜 용기가 객기로 흐르는 것을 그리도 두려워하는가? 생각해보자. 나의 생각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따진다고 할 때 그 합리성을 증명하는 근거들은 이미 있는 것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리성을 검증하려는 태도가 이미 있는 체제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게도 한다. 왜 생각이 꼭 합리적이어야만 하는가? 왜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기존에 있는 모든 합리성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다. 왜 생각들이 항상 합리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가 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다. 뭐가 나고 거친 그 길을 가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왜 그 길이 내 길이면 안 되는 것인가? 합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꿈을 꾸자. 꿈은 언제나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있는 관점들로 명료하게 해석되어 합리적으로 보이거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니다. 착실한 계획일 뿐이다. 꿈은 원래 거칠고 비합리적이며 돌출적이다. 아무튼 지금은 객기와 용기의 구분에 집착하는 것보다 객기보다는 용기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갖는 일이 더 중요하다. 지성의 훈련이 계속되면 객기와 용기는 나의 내면에서 충분히 분별된다. 그러니 걱정 마시라. 다시 베이컨을 소환해보자. 그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 않은가? 이전 사람들이 모두 다 신의 은총이 인간의 힘을 결정한다고 말할 때 베이컨은 홀로 암이 힘의 근거가 되는 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베이컨이 생각하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해 줄 기제는 그때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주장의 합리성 여부를 당시 상황에서 매우 심각하게 고려했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탁월함이나 소피아를 추구하는 철학적 인간은 자신을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격리시켜 고독하게 놓아둔다. 그러면 그는 어느 순간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단계를 맞이한다. 그때 기존의 해석 방식을 수용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을 만들려는 용기를 발휘한다면 합리성 여부를 지나치게 따질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과하게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비합리적일 수는 없다. 자신한테 등장하는 새로운 생각을 기존에 있는 합리적 조건 속에서 해석하려고만 하는 것은 너무 점잖 떠는 것이 아닌가? 러셀의 말을 인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철학적 사고는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것, 파괴적이고 가공할 만한 것이라는 그의 웅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철학적 사고는 특권과 기성 제도와 편안한 습관을 무자비하게 다룬다. 차분한 균형 상태를 즐기기보다는 불안한 불균형을 과감하게 맞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 불균형을 생산해야 한다. 철학은 사유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사유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제대로 선택된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 반추하며 시간을 보낸다. 선택의 적합성 여부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어느 정도의 수양을 거치고 적당한 지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의 지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입해도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보자. 그가 정말로 고려해야 할 무엇인가가 따로 있겠는가? 나는 따로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없다고 본다. 거기에 몰입하는 일 외에 따로 고려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등장하면 그것은 자신이 책임지거나 감당하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우연한 객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단련을 거쳐서 나온 판단이라면 그 다음은 자고 우면할 것이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 스스로 맞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견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혹시 내게 안 맞는 길이 아닌가 하고 계속 고민하는 일은 일견 진실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게으름과 나약함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물론 이는 그 선택이 자신의 진실과 내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앞에서 어느 기자에게 검명원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기자는 결과와 효과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지 그것의 성공 여부에 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다. 꿈과 희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사실 누구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설령 분명하게 예측한다고 해도 그 예측은 지금 현재 있는 문법으로서의 예측일 뿐이다. 꿈이 실현할 세상의 문법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과거의 틀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된다. 꿈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예측을 하고 평가를 내리려는 순간 꿈의 동력은 오히려 상실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일관성이라든지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거우 습관적으로 의식한다. 자신의 사유를 건립할 시기에 건립하는 도전을 배우지 못하고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먼저 배우며 성장해 왔기에 그렇다. 그러니 영향을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철학을 하는지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철학사 공부다. 철학사 공부를 통해서 지금 내게 등장한 철학적 문제가 철학사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어떤 철학이든지 전적으로 돌출적일 수도 없다. 누구나 기존에 있는 것들로부터 훈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존적 조건이 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지성을 고양시켜 실존적 조건을 이겨내면서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독립성에 대한 열망이 크면 독립성이 확보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렇지 않고 기존 흐름과의 연결성이나 일관성을 지나치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설득력이 있을까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독립을 향한 용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일관성이랄지 합리성에 집착하는 태도는 가끔 사유의 구조물인 이론에 깊이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거듭 말하지만 이론은 사유가 아니라 사유의 결과물이다. 철학적 사유는 직접 세계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일이다. 사유의 결과물인 이론에 갇히면 사유의 대상인 세계에 직접 접촉하려는 용기가 약해진다. 철학적 사유 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실이고 당장의 세계가 아닌가? 철학적 사유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사유하지 사유의 결과를 사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유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높은 시선으로 세계와 직접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있는 모든 이론들은 세계에 접촉하려는 여행길에 봉사시키려고 데리고 다니는 노비다. 부디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완독했던 책들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여
댓글에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글과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책을 읽으며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